$67에서 시작한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았을까요? 불과 70년 만에 잿더미에서 선진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닮고 싶어하는 국가로 변신한 기적이 한 남자의 오래된 낡은 노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 최악의 내전이 끝난 한국에서 불가능한 말을 한 소년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5,000년을 버텨온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말이 공허한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되었지요.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삼성, BTS,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이 불가능한 변신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102세로 세상을 떠난 종군 기자 토마스 할아버지가 70년간 비밀리에 기록한 한국의 내밀한 이야기가 손녀 소피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평생을 매료되었을까요? 그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피아 마틴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 할아버지가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전쟁 기자였던 할아버지는 20세기의 중요한 순간들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분이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와 함께 뉴욕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낡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매우 오래된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트렁크 안에는 수십 장의 누렇게 변색된 노트와 흑백 사진첩,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었는데 모두 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코리어 1950, 2020A전이 스루타임이라고 적힌 오래된 봉투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1950년 7월 14일자였고 종이는 낡고 바랬으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매우 생생한 역사적 경험이었어요. 역사를 전공하는 저로서는 이런 1차 자료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빠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70년간 한국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7월 14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곳은 아직 남한 정부가 통제하는 마지막 거점 중 하나다. 항구는 피난민들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 전쟁은 내가 본 어떤 전쟁 현장보다도 참혹한 광경이다. 가족 단위로 진보다리를 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상자들, 울고 있는 아이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직접 대화는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미 육군 소속의 통역병 박중위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많은 가족들이 북한군이 들이닥치기 직전 입은 옷만 달랑 챙겨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도중에 폭격을 피해 산속에 숨어 지내기도 했으며 혼란 속에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박중위가 몇몇 피난민들과 나눈 대화를 통역해 주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했다. 1950년 9월 8일 오늘 낙동강 전선을 방문했다. 이곳이 무너지면 부산도 함락될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은 극도의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저항선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한 미국 중위는 이 선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여기가 자유 세계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라고 말했다.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했고 북한군은 퇴각 중이다. 하지만 서울의 모습은 내가 본 어떤 전쟁 피해 지역보다도 참혹했다. 건물의 프로 이상이 무너졌고 남아있는 건물들도 대부분 파손되었다. 시가지 곳곳에 아직도 시신이 널려 있었고 폐허 속에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슬픔과 절망은 어떤 언어보다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미군 장교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다. 그가 설명하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한 지역에서는 민간인 수백 명이 집단 처형된 흔적을 발견했다. 전쟁의 잔혹함이 너무나 생생했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다. 중국군의 물량 공세에 밀려 유엔군은 계속 남하 중이다.
일사후퇴라 불리는 이 철수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길가에 쓰러진 노인들과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한 젊은 여성이 동상에 걸린 듯한 아기를 품에 안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다가가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내가 담요를 건네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교류는 가능했다. 이후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고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 드디어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잠정적 중단에 불과하다. 한반도는 여전히 38선 부근에서 분단된 채로 남아있다.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 깊다. 남북한과 외국군을 합쳐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폐허 위에서 재건이 시작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 현장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맨손으로 치우고 있었다. 오늘 미군 통역관을 통해 한국 군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전쟁 중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수도 없는 침략을 겪었지만 항상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의 담담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에서 나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 1957년 4월 15일. 한국은 아직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가 한국 정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이승만 정부의 문맹 퇴치 운동이다. 한글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 거리에는 배우자, 가르치자, 일하자라는 표어가 붙어 있다. 미 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80%가 넘는 문맹률을 가졌지만 지금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교육에 대한 열망이 한국 재건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60년 4월 25일. 한국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4월 19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했다. 서울 거리는 긴장감이 감돌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기운도 느껴진다. 미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주도한 이 혁명은 교육을 통해 성장한 새로운 세대의 힘을 보여준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지난 몇 년간 문맹률 감소, 기초교육 확대, 자립의지 등 미래를 위한 토대가 다져지고 있다. 이런 기반이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제 재건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1년 5월 25일. 한국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불과 며칠 전인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서울 거리에는 탱크가 배치되었고 군인들이 주요 정부 기관을 장악했다. 현재 서울은 평온해 보이지만 군사정부에 의한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정치적으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박정희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는 부패 척결과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미 대사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쿠데타 직후 200여 명의 부패 공직자들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또한 군사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군사 쿠데타가 한국의 미래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점이다. 1963년 2월 10일.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의 권력 이양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의 경제 정책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설립되어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경공업, 특히 섬유 합판 가발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미 국무부 경제자문관과의 대화에서 그는 이런 계획이 야심차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연간 7.1%의 경제 성장률은 당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기업인들의 열기는 매우 높았다. 서울 시내에는 수출은 국가의 생존이다라는 표어가 걸려 있었다. 1965년 6월 30일, 오늘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과의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폭력을 통해 현지인들과 대화해보니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상태에서 이런 협정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차관을 받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자본이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967년 12월 5일 포항제철소 건설 부지를 방문했다. 한국이 자체 제철소를 갖겠다는 계획은 처음에 많은 서방 전문가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세계은행도 한국의 제철소는 사막에 스케이트장을 짓는 것과 같다며 차관 제공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정희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투입해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는 통역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엄청난 도전이겠지만 한국인들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1969년 12월 20일 울산 공업단지를 방문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조용한 어촌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굴뚝이 즐비한 산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정유공장도 가동 중이다. 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목표치인 7.1%를 상회하는 8.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한다. 현재 제2차 계획이 진행 중이며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수출 증가율은 놀랍다.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이제는 10억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 경제적 수치의 변화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의 체념과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의 변화는 놀랍다.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경제적으로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 한국은 이제 농업 위주의 후진국에서 산업화를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희생, 그리고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이 결합되었다.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고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72년 4월 8일 한국 정부가 야심찬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전자 비철금속 기계 등 7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목표는 1980년대 초까지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GNP 1000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부 관계자와의 브리핑에서 들은 바로는 이 계획을 위해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국내 저축 장려와 함께 해외 차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너무 빠른 산업구조 전환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최근 유신헌법 선포로 정치적 권위주의가 강화된 상황에서 박정희는 경제 발전에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경제 성장의 가속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1974년 3월 15일 오늘 현대조선을 방문했다. 울산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적한 어촌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들어서 있다. 정주영 회장의 대담한 도전이 결실을 맺고 있는 현장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원유 가격이 4배 가까이 폭등했고 이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심각한 타격이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많은 나라들이 긴축 정책으로 전환한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중화학공업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라고 한다. 단기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산업 구조 고도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1976년 2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석유 파동 이후 중동의 오일머니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났고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 수천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도로 항만 공장 주택 단지 등을 건설하고 있다. 통역사를 통해 몇몇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가족과 떨어져 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족을 위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한국의 중동 건설 수주액은 1975년 한 해에만 8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화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자금줄이 되고 있다. 석유 파동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한국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 10월 27일. 충격적인 소식이다. 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다. 18년간 한국을 통치해온 강력한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국가는 혼란에 빠진 것 같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다. 그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독재 체제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많은 한국인들은 그를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존경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경제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다음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택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980년 5월 22일. 지금 광주 인근에 있다. 이곳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군부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만 수백 명의 시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검열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군부는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저항 의식은 더욱 강해진 것 같다. 어느 대학 교수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독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983년 11월 30일.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컬러 TV, 자동차 선박 등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전자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삼성전자 이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의심하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1987년 6월 29일.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 끝에 여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것이다. 서울 거리는 환호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수십만 명이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소. 우리는 빵과 자유 모두를 원합니다. 경제 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다. 1988년 9월 17일. 오늘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35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는 전 세계의 화려한 모습을 뽐내고 있다. 개막식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성을 아름답게 융합한 장관이었다. 약 160개국이 참가했는데 이는 냉전 시대의 양 진영이 모두 참가한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한국인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다. 이제 한국의 1인당 GDP는 4,000달러를 넘어섰다. 내가 처음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의 67달러에서 6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1990년 12월 5일.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경제의 변화다. 1인당 GNP가 5,000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액은 650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대기업들은 이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삼성,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거리에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아졌고 외국 문화와 상품의 유입도 급증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개방과 세계화는 한국 경제의 필연적 과정이지만 동시에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겨준다고 한다. 1993년 9월 10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화는 더욱 강력한 국정 기조가 되었다. 금융 자유화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한 OECD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이 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오늘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이제 세계적인 전자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품질 혁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대기업들의 성공과 함께 서울은 놀라운 속도로 현대화되고 있다. 고층 빌딩들이 도시 곳곳에 솟아있고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997년 12월 10일 한국에 큰 위기가 닥쳤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결국 한국까지 덮쳤다.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서울의 분위기는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하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OECD 가입으로 선진국 진입을 자축하던 국민들이 이제는 IMF 관리체제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금융계와 재계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이번 위기로 드러났다고 한다. 과도한 차입경영,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부실한 금융 시스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금목걸이, 금메달 등을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통역을 통해 한 노인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전쟁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단결이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1998년 9월 5일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다. 대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대규모 합병과 정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서울거리에는 실업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생겨났고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 있다. 벤처기업과 IT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IMF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정부 사업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코리아라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2000년 4월 20일 한국의 변화 속도가 놀랍다. IMF 위기가 시작된 지 불과 2년 만에 한국 경제는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위기 전보다 훨씬 늘어났고 경제 성장률도 10%를 넘어섰다. IMF는 한국의 개혁과 회복을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IT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2002년 6월 25일 IT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 대부분의 가정에 연결되었고 모바일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휴대전화 시장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7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한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과 문화적 자신감으로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04년 3월 12일 일본에 취재차 방문했다가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다. 겨울연가라는 한국 드라마가 일본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도쿄의 백화점에는 주연 배우 배용준의 상품이 가득하고 중년 여성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고 있다. 일본 NHK 방송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2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일본에서 외국 드라마가 이런 인기를 얻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현상을 한류라고 부른다고 한다. 일본 언론인의 설명에 따르면 한류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이 급증했고 한국 관광도 크게 늘었다.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다. 2005년 11월 15일 한류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의 브리핑에서 들은 바로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이제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장금이라는 사극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거리에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다고 한다. 대부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예뻐지고 싶어 찾아왔다고 한다. 한류는 이제 미용과 의료 관광까지 이끌고 있다. 2009년 5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국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프랑스 청소년들이 줄을 서 있었다. 통역사를 통해 몇몇 현지 팬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한국어 가사를 외우고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한다고 했다. K-팝이라 불리는 한국 대중음악이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덕분에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다. 프랑스 음악 평론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완벽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영상미,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인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문화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과거 한국이 외국 문화를 수입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다.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8월 3일 뉴욕 오늘 타임스퀘어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대형 전광판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춤을 따라 추고 있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K-팝은 이제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뉴욕 한인타운에 있는 한 식당은 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한국 음식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한류는 이제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음식, 패션, 화장품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이 이룬 성취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되고 이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을 모두 이룬 나라는 세계 역사상 매우 드물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나는 이 놀라운 여정에 경외심을 느낀다. 2018년 2월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다. 30년 전 서울올림픽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행사다. 한국은 이제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갖춘 선진국으로서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방문했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20년 5일 뉴욕 마지막 기록. 지난 70년간 한국의 여정을 지켜본 나로서는 한국이 눈부신 발전이 자랑스럽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비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힘없이 쓴 필체가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96세의 노인이 되었다. 내 생애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한국의 성장 과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였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문화적 변방에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한 과정은 그 자체로 기적이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는 없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근면함과 혁신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의식이 이런 성취를 가능하게 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그들의 회복력은 정말 놀랍다. 나는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이자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가난, 독재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성장 과정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손녀에게 이 기록들을 물려주고 싶다. 손녀가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소피아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나라에 매료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을 읽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상자 안에 남아있던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찍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90세 중반의 노인이 된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고 배경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내게 희망을 가르쳐 주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한국의 진정한 유산이다. 할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기록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